반갑습니다. 김임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토양 오염에 대해서 한번 배워지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중금속들을 보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육박크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카드뮴은 어디서 많이 유출이 된다고 하나요? 합금하는 작업장, 전지 만드는 곳, 조금하는 곳, 안료하는 공장, 산업체에서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농작물에 오염이 됐을 때는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 잎이 누렇게 뜨는 것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든 토양을 통해서든 혹은 호흡을 통해서든 이렇게 유해물질이 들어왔을 때 특히 카드뮴에 노출됐을 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난다고 해요? 처음에는 배가 아픈 복통서부터 시작하는데 위염이 생기기도 하고 인위염이 생기기도 하고 비염이 발생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특히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엔 구리인데요. 구리도 산업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전기에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합금할 때, 배수관에도 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폐에도 구리가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요. 주물이나 당연히 화학약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에도 구리를 이용하는 그런 마스크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농작물에 갔을 때는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잎이 누렇게 뜬다. 결국 뭐죠?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체는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고요. 소화기관 장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해물질이 비소이죠. 반도체에 매우 중요한 원소이고요. 살충제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 농작물의 소출액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소 또한 구토나 설사와 같은 초기 증상서부터 심하면 시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간경변, 간암으로 전이되기 전 상태까지도 나타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과 은을 추출할 때 사용하고요. 의약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농약에도 수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작물에도 뿌리가 잘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은 열매가 달리거나 제대로 잘 익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요. 수은이 많으면 나타나는 인체 현상은 단백뇨입니다. 그리고 분해염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인 경우에 또 하나가 치과 치료할 때 아말감 있죠. 이 아말감을 초기에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은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치과 치료를 했을 때 충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고 쓰는 것이 금 아니면 아말감이었었죠. 요새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금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 아말감을 사용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말감이 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은 50% 이상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감으로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맛있는 매운탕 국물을 먹을 때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인체에 오랫동안 수은이 축적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치아 관리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으로 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지 않은 경우 치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수은의 노출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인 경우는 합금에도 당연히 사용이 되고요. 활자에 사용이 되고 전지, 살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잎이 누렇게 뜨면서 제대로 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역시 복통이나 구토뿐만이 아니라 암 발생도 납에 의해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크롬인데요. 실제 육가크롬인 경우는 도금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환화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육 저하, 제대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정상적인 소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가크롬의 대표적인 인체 위험성은 폐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료로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지금 지구상에는 몇 억 명 정도가 살면 적당한 나라일까요? 하면 그것을 예측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75억 명은 분명히 지구상의 가정작용을 오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는 비료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료를 사용해서 식량 생산이 되는 것은 좋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토양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화학 비료인 경우는 질소와 인이 많이 포함된 비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물질의 질소원으로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사용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식물이 흡수하고 남는 것, 잔여물은 토양 중에 잔류하면서 오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서 유출된 질소나 인은 하천으로, 호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류나 수중생물이 급속하게 생장하는 부영양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부영양화, 영양이 많아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잘 알고 있죠. 녹조류, 갈조류, 적조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면 그 불어난 것이 죽었을 때 이것을 분해하게 되죠. 이 분해할 때 엄청난 산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용존산소가 고갈이 되고 탁도 증가와 같은 수질 오염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 오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오염은 다양한 오염 경로를 가진다. 토양 자체에도 있지만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경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동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체 피해 측면에서 본다면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다. 직접적으로 토양 오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요리의 기본적인 식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양 자체는 엄청나게 완충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축적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오염물질은 빨리빨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우 천천히 느리게 이동하면서 몇십 년 전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오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DDT 같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토양에서 DDT의 성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겠죠. 또한 오염은 그 영향이 국지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염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수질 오염인 경우는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토양인 경우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염이 됐을 때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자성작용이 있지만
토양 오염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석유를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인화성 액체의 제조를 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 시설의 경우는 토양 오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종류를 보면 유독물의 제조와 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유해물질 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유독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사용할 때 취급 제한에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유관 시설이죠. 그래서 성유관 관리법에 의해서 배관이나 탱크 같은 것들을 위험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관리 대상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때 오염물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석유류의 제조, 저장시설에는 검사 항목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류는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이 뭐죠?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유독물을 제조하고 저장하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금속들이죠. 카드뮴, 구리, 비소, 순, 납, 육가크론, 아연, 니켈 이런 것들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오염이 미치는 영향은 농작물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체 피해, 그리고 난분해성, 축적성 살충제, 그리고 자연 야생동물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식물의 생산성 저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이 산성화되면 유해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성화가 되는 거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산성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분뇨의 경우는 화학비료가 아니죠. 천연비료죠.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과 칼슘의 치환 관계에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들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산성을 띠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 또 대기적으로 발출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가스에 의해서도 토양이 산성화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영향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식물은 어때요? pH 7에서 가장 잘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개는 pH 5에서 8 범위의 중성 범위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산성화되면 산성용액이 뿌리에 닿으면서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용해시키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망간 이온이나 알루미늄 이온이 용해되면서 작물에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이 부족해지면서 토양에 아까 구조를 봤었죠. 이런 단립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서 토질이 노후화된다, 영양이 없는 빈약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프리오박테리아 같은 데서 나오는 균, 질소고정균 이런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토양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들을 느낄 수가 있죠. 또 하나가 토양의 염분량이 증가하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업용수의 산투압에 의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투압은 대개 전기전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도가 0에서 2000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0에서 4000 정도가 되면 민감한 감귤류, 풍류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4000에서 8000 정도가 되면 대부분 식물에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8000에서 10,000 이상에서는 염도가 강한 작물 외에는 모두 피해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수가 잘 되는 땅인 경우에는 염분의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감소될 수도 있고요. 기온이 높거나 습도가 낮은 경우, 비가 덜 오는 경우에도 염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설제를 사용할 때 염화칼슘의 경우는 수분을 14배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의 염분량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는 이것을 뿌렸을 때 습기를 흡수하면서 녹게 되기 때문에 영하 54.9도 이하에서는 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설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량의 이음매 부위, 혈제 구조물, 차량이 부식하게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토양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나무는, 풀들은, 우리 농산물들은 자양분, 영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금속 오염의 영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식물체 내에 흡수되면서 잔류해서 결국은 인체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중금속은 비교적 낮은 pH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석회, 이 중에는 생석회, 소석회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석회, 석등 때문에 중화를 통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유해 중금속이 발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 인위적으로 폐수나 폐기물 매립장에서 유출되는데 이런 것들이 농경지에 유입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양 오염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도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탄광 폐수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이런 것들도 토양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토양 내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공급이 막히면서 공기의 유통을 막게 되고 배수할 수 없게 되고 토양을 경질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기성 부유물질의 경우인데요. 배수를 저해시키기도 하고 폐수 내의 염기가 토양 내에 유입됐을 때 양이온과 결합해서 토양을 나쁜 토양으로 경질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유기물질이 부유 상태로 존재한다면 배수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용존 상태로 물에 녹아있을 경우는 미생물이 증식해서 배수가 불량해지고 토양을 염기성 상태, 우리가 환원 상태라고 표현하는 상태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 중에도 수심이 깊은 논이 있는데 이 하부에 보면은 용존산소가 결핍되어서 환원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유기산이 발생하면 뿌리에 악영향을 준다.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나트륨 이온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업용수에서 나트륨량이 많을 경우에 치환에 의해서 배수가 불량한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작이 어려운 토질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토양은 일시적으로는 나트륨에 의해서 알칼리성이 되지만 물속의 H+에 의해서 곧 치환되기 때문에 산성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트륨의 흡착비가 그 이용 척도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었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양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것 중에 지하수 오염 형태를 보면 지하수 오염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비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천의 경우는 오염이 돼도 물이 흘러 빨리빨리 변화가 되죠. 복구가 되죠. 그러나 지하수 오염은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느리게 발생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소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고 이 오염의 원인이 토양 오염 때문에 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밝혀졌지만 결과적으로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염된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기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양 오염물질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는 용해도에 의해서 직접 물에 녹기 때문에 이동이 확산된다, 빨라진다라는 것. 특히 유류나 유기용매와 같이 물과 섞이지 않은 별도의 층을 형성했을 때 서서히 물에 녹아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이사슬을 통한 오염물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금속 중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에는 중금속이 농축되겠죠. 그런데 이 중금속이 농축된 땅에서 나오는 쌀과 반찬거리들을 사람들이 섭취하게 되면 결국 농작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느 지역의 쌀에는 중금속이 많이 기준치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쪽 쌀들이 잘 안 팔리는, 아는 사람들은 그 쌀을 사지 않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염된 토양이 침식되어서 수계로 들어갔을 때 수조염을 야기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표면 부근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이 토양 침식에 의해서 수계로 흘러 들어갔을 때는 퇴적된다. 즉 축적이 누적된다라는 것이고 생물 농축에 의해서 어류나 조류의 체내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나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의 지표면의 배출 상황인데요. 휘발성이 강한 토양 오염물질은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용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기체상으로 존재하려는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토양에서는 확산의 방법을 통해서 지표면으로 배출이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오염물질이 주거지역 근처에 존재하는 경우 주택지 같은 데도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러브 캐널 사건 이런 것에서 보면 유해 폐기물 처분장에 세워진 발암성 유기 오염물질의 누출 사고도 중요한 사고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토양오염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처리와 처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을 규제하고 생산품 제조 공정상에 청정 기술을 도입하고 해수와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토양오염의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는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발생한 후에 이것을 제어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방 대책과 더불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양 오염에 대해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